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전 대통령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터뷰한 화이트리스트도 네.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박근혜 정부 다 만든 거긴 합니다만 네.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문건으로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시작이 이명박 정부에서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형사처벌 가능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네. 검찰이 일단 수사에 착수는 했죠.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했습니다. 예. 그동안 민감한 고소고발 사건들 주로 형사부에 배당하는 거 봐왔죠. 좀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른 모습. 그러네요. 형사부가 아니라 공안부네요. 이게 지금 이제 블랙리스트 이 문제 수사 전담팀이거든요. 예. 또 배우 문성근 씨와 개그우먼 김미아 씨 등도 곧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대상은 좀 더 늘어나겠죠. 예.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 피하지 못할 거다. 네. 어떤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나요? 일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발한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박원순 시장은 명예훼손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앞서 국정원도 원 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과거에 국정원이 박 시장 견제 방안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실행에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 않습니까? 예. 이 사건도 같이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BBK 문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4대강 문제, 자원 외교 문제들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수사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토라인에 서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 대통령이 언제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를 예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서게 되긴 될 것 같은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예, 이 수사가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시훈 전 국정원장 법정 구속됐고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구속됐고 그렇죠. 이종명 3차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죠. 예. 다른 고발자도 수사가 곧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지만 이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울지검 고위 관계자는 이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이다. 예. 국정원 문건만으로 전직 대통령까지 연결하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실 법률적으로는 또 못 세울 건 없지만은 정치적 부담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뚜렷한 증거가 잡히지 않으면은 예.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한가? 본격 수사에 들어간 건 아니었어. 단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고 말하기는 좀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통 출신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 10여 명에게 사법 처리 가능성에 대해 확인을 했더니 예. 처벌이 가능하다는 쪽이 우세하긴 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검찰 내부에서는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과 수사를 해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옵니다. 고검장급 고위간부는 블랙리스트건 화이트리스트건 단발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보고했다는 건 대통령이 그런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이다. 따라서 수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처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얘기했고요. 예. 서울지검의 한 핵심 관계자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 성급하다. 예. 수사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수사는 할 수 있다 쪽의 의견이 다수인 거고. 이미 수사는 착수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도 해봐야 네. 된다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의견이고, 다만 수사를 해서 이게 형사처벌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뒷부분에서 설명할 내용이긴 한데 어쨌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보다는 몇 배 힘들다는 게 검찰 고위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아니, 국정농단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요? 이미 시간이 오래됐고요.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뭐 블랙리스트를 지휘하고 그렇죠. 또 뭐 K 미래재단 만들고 그러니까 관연루가 됐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여기는 국정원이라는 별동대가 지휘 체계와 보고 체계를 갖춘 조직이 한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리고 이명박도 뭐 뒷부분 뭐 나중에 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녹록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이미 여러 사람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처벌 가능성. 네. 아까 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박영수 특검팀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수사 예, 그쪽도 당연히 이제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처벌 문제니까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네. 여기서도 신중론이 나옵니다. 그쪽도. 특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와 구조는 비슷해 보인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이 주도한 반면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이 주도했으니까 결이 좀 달라서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역시 그 부분이군요. 네, 그 이명박 정부에서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핵심 역할을 다했지만은 예, 예.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모든 걸 주도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국정원은 지휘 체계랑 보고 체계가 갖춰진 조직인데 청와대는 결국 대통령이 정점에 있는 조직 아니냐. 예, 예. 특수통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도 입장이 좀 엇갈립니다. 생물이어서 수사를 해봐야 한다. 또는 원세훈과 공범 관계이므로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다. 또 이미 지나간 사건이므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외에 수사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뭐 이런 전망들까지 많았습니다. 수사가 생물이어서 해봐야 된다. 이거는 유동적이라는 겁니까? 정치도 생물이고 수사도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이긴 한데 수사를 하는 쪽의 의지의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사 의지는 분명해 보이죠. 예, 어떤 예. 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해 보이는데 검사장을 지낸 박영관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이명박 정권 시절 사이버 여론 조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작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직업 공무원제를 유린한 공무원 블랙리스트 공작도 밝혀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2009년 1월 검찰 인사를 기축년 1월 대학살이라고 부르는데 시효가 남아있으니까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처벌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저건 뭐 좀 엇갈린 법조계 내에서는 좀 엇갈리고 있는데 처벌이 가능하다는 쪽이 좀 우세하다. 이렇게 조금 더 우세하다. 네. 근데 네. 정치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워낙 수사를 많이 받아온 사람이어서 경험이 많아서 네. 증거를 많이 안 남겼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가 이제 경선할 때 예,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과 14범이라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실제로 선거법 위반 유죄가 확정돼서 국회의원직을 잃기도 했고 예. 위장 전입 뭐 또 현대건설 사장일 때의 수사 많았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이기도 했던 정두원 전 의원은 MB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대목 맞습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MB가 뭐 굉장히 신중하고 야겁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뭐 자국 같은 거 잘 안 남기고 웬만한 건 또 다 밑으로 또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그 우리가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 그게 부담스러운 일이면은 예. 뭐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서 하잖아요. 예. 갖고 잘못되면 내가 언제 하라 그랬어? 하든지 말든지였지 언제 하라 그랬 내가 언제 하라 그랬느냐. 저도 이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이렇게 딱딱 부르지 이건 하세요 저거는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스타일이 거죠. 아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메모하라고 딱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증거를 안 남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이유로 이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이 나옵니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이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긴 했지만은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국정원 문건만으로 MB에게 이르기까지는 지난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보다 몇 배는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친이계인 이재호 늘푸른 한국당 대표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적폐는 청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없는 적폐를 생산하는 것은 그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없는 적폐 생산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다 이거네요. 예,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100일이 조금 넘었는데 거의 매일 이명박 대통령 잡아가라 수사하라 여권이나 여당 인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야 할 국정원이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제 김현정 앵커와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아는 최대의 정치 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거라고 본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 얘기 했었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이명박 정부에서 그 멘토이면서 방통대원으로 불리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최시중 위원장. 예. 네. 방통위원장 시절에 그 공무원들한테 뭐 이제 얘기할 때 천망불루라는 말이 참 많이 했습니다. 천망불루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결국 뇌물수등 혐의로 구속이 돼서 형이 확정됐었죠. 예, 예. 그 얘기가 뭐냐면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늘의 그물망은 넓고 넓어서 엉성한 것 같지만은 반드시 악인을 걸러낸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물망은 엉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은 걸러낼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저는 천망회해 소위 불루란 말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엉성해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악인이면 걸러질 것이다. 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자유한국당 연일 김경숙 여사에게 견제고 날리는 이유가? 정말 이상하죠. 그럼 이게요. 요새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이보다 쑥이. 아. 여사돌. 이것 때문입니다. 예, 지난달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이하로 떨어졌을 때도 김정숙 여사 지지율은 70%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김정숙 여사 인기가 치솟으니까 이런 일이 때려야 벌어졌죠. 된다. 예, 그리고 이게 역대에 영부인을 이렇게 때린 경우 전무했다는 거.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막말남매가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하고 유여의 최고가 서로 또 막말하면 아니 견제하면서 막말 남녀라고 기분 나빠요. 막말 삼촌 조카. 네, 그래갖고 스피디하게. 이게 이제 계기는 뭐냐면 그 김정숙 여사님이 꽃감을 이제 쭉 만드는 아. 감을 깎아서 말린 참 보기 그 사진. 좋던데요? 예, 그게 참 보기 좋았습니까? 보기 좋으니까 견제가 들어온 겁니다. 그거 직접 한 거야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하나의 이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직접 깎은 감 깎는 모습을. 그랬더니 그거 할 시간에 민생 챙겨라 이렇게 또 한 겁니다. 또 옷 입어도 태도 안 난다 그래서 정명 씨가 공격을 했잖아요. 예, 그분은 수사받고 있습니다. 가만두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가만히 뒤집어 씌워야지. 예, 김 여사가 필리핀 순방 때 말춤 추셨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보기 분위기가 좋- 너무 좋았죠. 교민들이 그러니까 너무 좋았는데? 예, 서민들이 살기 힘든데 웬 막말이냐.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대표도 쳤어요 말렸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그렇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북한의 핵도발과 미사일 협박이 전 세계를 분노시키고 있는 시점에 외국에 나가 말춤 췄냐 이렇게. 뭐 인상 찌그리고 앉아 있어요. 아니 말이 정유라 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적폐청산의 일종의 시그널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00일 맞았다. 이거 너무 좋은 거. 아, 이게 아까 말씀하신 낙태죄도 사실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만 건 이상이 접수돼서 조국 수석이 답변을 한 거거든요. 이게 취임 100일이던 지난 8월 18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지시했고 예. 19일부터 국민소통광장 내 국민 페이지가 생성됐습니다. 하루에 여기 올라오는 청원이 몇 건인지 아세요? 한 500건 정도 되겠죠. 네. 쪽지 깨시네요. 500건쯤 되는데요. 이래갖고 이랬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이게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한 네, 거예요. 맞아요. 그대로. 근데 네.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네. 자세하게 답변해주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주고 있는데요. 대통령 또 이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20만 건이 안 되더라도 네, 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답변하도록 노력을 하거라. 세종대왕마마. 그래서 일각에선 이게 청와대 직원들의 복지와 안녕을 해치는 거다라는 어머, 이런 청와대 직원들이 복지가 어디 있어요? 그냥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 열사봉공. 그렇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 약간 힘들다는 의사를 피력하려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말도 못하고 그치, 생각이 뭐. 열심히 아니 청와대 이제 직원들은 복지라고 그러면 복지부동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신문심 네. 그래서 최근이 아니라 지금까지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이 4건 있거든요. 예, 소년법 폐지. 네, 그렇습니다. 1번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조두순이 조두순. 조두순 출소 반대. 그러니까 제일 많은 숫자가 조두순. 50만. 그게 50만이 넘었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낙태죄 폐지가 있고요. 최근에 가장 핫한 권역 외상센터 추가 지원 이국종 청원. 교수. 네. 번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그분. 분통을 터뜨리는. 네.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뭐 우스갯소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고요. 그러니까 네.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이고 전 정부에서 못했던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해서
최소한 네. 청와대가 국민들 사이에서 뭐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고 그렇죠. 뭐가 관심사인 거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야, 그 막 쓸데없는 거 많이 올라와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움이 나고 있더라. 그럼 그래서 싸우기도 해야 돼요. 근데 맞아요. 민주주의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민주주의 그게 싸우는 있어야 거예요. 되는데 이전에는 아예 그걸 막아버렸잖아요. 싸우려고 하면 정북이다 하고 그냥 이렇게 그렇죠. 쳐버리고 왜 시끄러운지 그걸로 떠들어 그리고 댓글로 예. 덮어버리고 그랬으니까 그동안 못했던 말들이 막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요. 같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국론 분열이거든요. 국론은 국론이 좀 분열되면 어때요? 분열됐다가 국민은 통일되는 건 독재 국가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국론이 분열됐다가 통일되는 과정이 민주주의적 정책. 그렇죠. 예. 아니 민주주의는 이렇게 예를 들면 제일 좋아요. 피리 안에 바람은 충돌해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피리 바람이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요. 그 출처가 어딘가요? 저요. 바이 BJ. 그요 피리 바람이 한 군데로 가는 게 삑살이 난다고. 오늘 야동의 삑살이 날려. 야, 오늘 두 분 아주 멋진 예. 말들을 그냥 막 아니, 쏟아내는 오늘- 그냥 심의 오늘- 과정에 좀 오늘 무서워요. 그냥 최민희 의원님 작두타셨어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계속 타세요. 30년 케미. 어. 네. 30년 좀 더 되지 않았나? 32년. 32년 케미.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 반대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정책으로 뭔가 좀 제안하려면 어디다 얘기해요? 그럼 구의원이 누군지도 모르죠? 지의원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럼 국회의원 전화하면 안 되죠? 그럼 어디다 얘기하죠? 국회의원이 선거 전엔 전화를 잘 받는데. 그렇죠. 그죠? 선거 와중에만 받아요. 아니 그리고 최민희 사실 의원 같은 경우는 항상 받고. 응. 예. 이거 전에 애니타임. 신문고라는 아, 그거 있었죠. 아시죠? 예. 근데 있는데 그 약간 유명무실한 게 아무리 올려도 반응이 답변이 없어요. 없어요. 아, 그건 반응이 있어요. 국민권익위 신문고가 있었고 올리면 해당 부처로 돌려줘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해당 부처에서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 해당 부처로 돌려드릴게요. 돌려주고 해당 부처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건 우리가 답변할 사안이 아닙니다. 근데 검토 문제는 중이었습니다거나. 대부분의 신문고에 왜 올리냐면 해당 부처에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니까 맞아요. 신문고에 맞아요.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한 반복이었어요. 축구 용어에서 축구는 이렇게 주고받고 패스해야지 그게 민주적인 축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은 계속 혼자 몰고 가요. 아 그걸 혼자 단독 몰고 가. 단독 드리블이라고 드리블 하지 하는데 않나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하다가 뺏길 때쯤 되면 패스하고 뺏겨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쟤한테 패스하면 20년이 가도 돌아오지가 않는다고. 단독 플레이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그래서 진다고? 우리나라 기존의 신문고가 한 번 질문하면 20년이 지나도 답변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게 참여민주주의 예, 그럼요. 실현이죠. 그리고 촛불정신 구현이고요. 그리고 국회도요, 이렇게 청와대가 이런 걸 해갖고 정책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면 국회도 더 긴장해요. 행정부가 저렇게 하는데 국민의 대의기관이 우리가 사실은 대의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상호 긴장 상태에서 경제하는 건데 국민들만 행복해지는 거죠. 조두순 청원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앞으로 비슷한 사례에서는 어떻게 할지 막아야 된다는 것도 있고 제가 요즘에 실제로 형량들을 보면 뭐 살인죄라든가 아동대상 범죄 같은 걸 보면 불과 한 5, 6년 사이에 엄청나게 강하게 됐거든요. 그건 여론의 힘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살인죄 같은 게 15년, 17년 나오던 게 요즘 25년으로 10년이 늘어났거든요. 맞아요. 그게 정말로 언론과 여론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껴요. 그거를. 아니 그리고 과거에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보안감호라고 하는 게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반대하는 세력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썼지만 그렇죠. 사회 감호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독재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의가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네? 밑보이면 이제 형법으로 예를 들어 징역 10년 해놓고 보기 싫어 그러면 앞으로 보안 치료가 더 필요해서 10년 더 가도 이렇게 보안감호하면 됐을 10년 거예요. 더 가둬놓는 거거든. 그게 총선교도소. 그래서 없앴는데 네. 이제는 아니다. 이젠 그런 시대는 지났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 용도를 위해서라도 이 사람을 더 그렇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강제 수용이 아닌 뭐 치료가 더 아니 병행이 그럼 돼야겠죠. 조두순 문제도 2020년 출소하잖아요. 네. 출소하는데 지금 사회 감호 제도나 이런 게 도입이 논의가 되었고 만약 통과가 되면 그런 법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에 대해서 또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조두순 나오는 게 너무나 불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신원 공개도 안 돼 있고 전자발찌만으로는 불안하다고 하고 하니까. 예. 시문자님 신문고 신호위반 속도 위반에 대한 반응은 칼같이 온데 이런 시문자님 같은 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이렇게 또 아주 깨알 같은 이 디테일이 좋아야 돼.
자, 다음 뉴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거 제 전문이라서요. 예. 이게 근데 혹시 왜 목소리가 그렇게 네. 손해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 한번 있어 보이느라 쫙 깔았는데 왜 깔았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아우. 혹시 전문가니까. 예, 그 가수 박정훈 씨 혹시 아, 아세요? 다시요. 모르시는 분들. 아니 다 알죠. 알죠. 여기 알죠. 여기가 다 알죠. 오늘 같은 밤. 그거 할까봐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고기자님. 아, 이 노래를 보면 히트 가수인데요. 90년 예. 히트 가수. 이분이 최근에 실시간 실검, 검색 순위 계속 1위에 올랐습니다. 일위예요. 예. 이분이 왜냐? 그러면 그 2천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지금 검찰 수사 출국금지. 중인데요. 얼굴 마담이 됐어요. 됐었던 거죠? 그 사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 이분이 직접 사기를 친 건 아니고요. 박모 회장이란 분이 이 사기를 쳤는데 그 박모 회장의 사기에 아주 깊숙이 관여된 걸로 이 박정훈 씨가 보이고요. 이 박모 회장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서 미장 계열사를 하나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 대표가 박정훈 씨고 이분이 사기를 벌이면서 전국에 설명회를 다닐 때 이 박정훈 씨가 얼굴 마담으로 와서 이렇게 홍보를 했던 거고요. 뭘 사기친 거예요?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들어보시는 게 비트코인이라고 예. 들어보셨죠. 그게 시가총액이 가장 큰 가상화폐고요. 예. 2위가 이더리움이라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높진 않지만 제일 많이 거래되고 있는 거죠. 뭐 그렇진 가격대는 제일 않습니다. 높진 않던데? 가격대는 좀 높지 않죠. 예. 지금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시세로 오늘 보니까 한 1,100만 원쯤 되고요. 1112만 원이요. 방금 확인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게 연초에는 12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예.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4만 원? 55만 원대. 55만 원대. 예. 요 정도의 거래대가 있고요. 근데 이더리움이 연초에 2만 원이었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네. 근데 이분의 사기는 뭐냐면 이 이더리움을 뭐 팔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가상화폐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직접 거래소 같은 데서 사는 사는 거고요. 거.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하나는 채굴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채굴이 말이 채굴이지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를 돌려서 일종의 그 복잡한 연산식을 풀면은 그 보상으로 가상화폐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채굴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건 전문 채굴업자들이 하는 거고 국내에서 많이 한다는 채굴이 바로 이 이더리움입니다. 이건 이제 PC를 사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게 뭐냐면 이 채굴기를 파는 다단계 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채굴기 이른바 PC를 파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피시처럼 생긴 요런 네. 건데 이제 채굴기를 파는 건데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가가지고 이 채굴기를 하나 사면 채굴기가 한 300만 원가량이 하나 사면 여기서 한 달에 이더리움이 뭐 2개가 나온다. 0.2개가 나온다. 몇 3개가 개가 나온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야 그러면 5개월 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어. 그리고 2년이거든요. 계약 기간이. 2년 동안 그 나머지 기간 동안 나오는 건 다 네가 갖는 거야. 얼마나 이익이니. 라고 이제 다단계 사기를 해서 파는 건데요. 사실 말씀드리자면 저도 지난 5월 말에 그것만 요 문제가 된 업체에 있는 분이 저한테 이제 이 만났어요? 이더리움 채굴기를 팔려고 하는 분을 만나봤어요. 왜냐 이더리움 가상화폐에 대해서 기사를 대한민국 제일 많이 쓴 기자거든요. 고란 기자가. 돈 많이 벌었겠네. 아니 뭐 그렇진 않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후배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배 이거 괜찮은 거예요?라고 물어봐서 저도 이제 채굴기. 호기심에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가봤더니 그 원리는 그렇고요. 근데 원리만 놓고 보면 맞는데 구조가 이상한 게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채굴기 하나를 보면 그 사람한테 돈이 20%가 떨어져요. 고기자가 사면 그 사람도 그 돈을 사람이- 갖는다는 그 거죠? 사람은 그게 20%가 떨어져요. 다단계네. 그러죠. 그래서 근데 이게 20%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밑에 무슨 가지치기를 바이너리 옵션이라는 무슨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뭐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서 양쪽의 균형을 맞추면 또 10%가 떨어지고. 그럼 피라미드네. 그러니까. 다단계 피라미드 그거죠.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럼 내가 사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한테 한 30%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럼 이제 거잖아요. 고란 기자가 그걸 산 다음에 또 고란 기자가 그 중간 팔아. 에이전시가 되고 예,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팔고 예. 그럼 나한테 또 30% 떨어지니까 아니요. 다단계 그게 그 마력이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네. 네. 그리고 이더리움이니 비트코인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딱 내용은 옛날에 아프리카 금광이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름도 예. 친구. 그래서 제가 금융감독원 이 불법 금융대응단 분들하고 아주 친한데 이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단계 사기 구조는 똑같다. 똑같아요. 코인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이름만 코인으로만 달라요. 바뀐 거다. 소재만 바뀌었을 뿐이지. 맞아요. 그리고 용어만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소위 선릉역에 가면 그런 빌딩 하나가 전부 다 그런 사기 업체들이 있는 빌딩이 있대요. 그리고 거기는 그런 건물은 어떤 건물인 줄 알아요?
준공도 떨어지지 않은 불법 건물이요. 그래갖고 다달이 임대료 내는데 보증금도 없이 그래서 지난번에 한 5천억 정도 규모의 이제 그 돈을 끌었어요. 나는 게 업자를 하나 잡았는데요. 금감원분이 잡고 봐서 주범을 무슨 개발자라 그래서 잡고 봤더니 사기 17범이었더라. 그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보다는 몇 배 힘들다는 게 검찰 고위 관계자 얘기입니다. 아니 국정농단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요? 이미 시간이 오래됐고요.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뭐 블랙리스트를 지휘하고 그렇죠. 또 뭐 K 미래재단 만들고 그러니까 관연료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국정원이라는 별동대가 지휘 체계와 보고 체계를 갖춘 조직이 한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리고 이명박 뭐 뒷부분 뭐 나중에 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녹록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이미 여러 사람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처벌 가능성. 네. 아까 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박영수 특검팀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수사 예, 그쪽도 당연히 이제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처벌 문제니까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네. 여기서도 신중론이 나옵니다. 그쪽도 특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와 구조는 비슷해 보인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이 주도한 반면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이 주도했으니까 결이 좀 달라서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역시 그 부분이군요. 네, 그 이명박 정부에서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핵심 역할을 다 했지만은 예.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모든 걸 주도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국정원은 지휘체계랑 보고체계가 갖춰진 조직인데 청와대는 결국 대통령이 정점에 있는 조직 아니냐. 예. 특수통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도 입장이 좀 엇갈립니다. 생물이어서 수사를 해봐야 한다. 또는 원세훈과 공범 관계이므로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다. 또 이미 지나간 사건이므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외에 수사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뭐 이런 전망들까지 많았습니다. 수사가 생물이어서 해봐야 된다. 이거는 유동적이라는 겁니까? 정치도 생물이고 수사도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이긴 한데 수사를 하는 쪽의 의지의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사 의지는 분명해 보이죠. 어떻게 예. 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해 보이는데 검사장을 지낸 박영관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이명박 정권 시절 사이버 여론 조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작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직업 공무원제를 유린한 공무원 블랙리스트 공작도 밝혀져야 한다. 그런 한국당 대표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적폐는 청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없는 적폐를 생산하는 것은 그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없는 적폐 생산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다 이거네요. 예,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100일이 조금 넘었는데 거의 매일 이명박 대통령 잡아가라 수사하라 여권이나 여당 인사들 계속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야 할 국정원이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제 김현정 앵커와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아는 최대의 정치 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거라고 본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 얘기 했었죠. 예.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이명박 정부에서 그 멘토이면서 방통대원으로 불리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최시중 위원장. 예. 예. 방통위원장 시절에 그 공무원들한테 뭐 이제 얘기할 때 천망불루라는 말이 참 많이 했습니다. 천망불루?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결국 뇌물수동 혐의로 구속이 돼서 형이 확정됐었죠. 예. 그 얘기가 뭐냐면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늘의 그물망은 넓고 넓어서 엉성한 것 같지만은 반드시 악인을 걸러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물망은 엉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은 걸러낼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저는 천망회해 소위 불루라는 말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엉성해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악인이면 걸러질 것이다. 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자유한국당 연일 김정숙 여사에게 견제고 날리는 이유가 정말 이상하죠. 어허. 이게요. 요새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이보다 쑥이. 아. 여사돌. 여사돌? 이것 때문입니다. 예, 유쾌한 지난달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이하로 떨어졌을 때도 김정숙 여사 지지율은 70%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김정숙 여사 인기가 치솟으니까 이런 일이 때려야 벌어졌죠. 된다. 예, 그리고 이게 역대에 영부인을 이렇게 때린 경우 전무했다는 거.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막말남매가 있습니다. 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전 대통령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인터뷰한 화이트리스트도 네.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박근혜 정부 다 만든 거긴 합니다만 네.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문건으로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시작이 이명박 정부에서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형사처벌 가능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네. 검찰이 일단 수사에 착수는 했죠.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했습니다. 예. 그동안 민감한 고소고발 사건들 주로 형사부에 배당하는 거 봐왔죠. 좀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른 모습이고요. 그러네요. 형사부가 아니라 공안부네요. 이게 지금 이제 블랙리스트 이 문제 수사 전담팀이거든요. 예. 또 배우 문성근 씨와 개그우먼 김미아 씨 등도 곧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대상은 좀 더 늘어나겠죠. 예.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 피하지 못할 거다. 네. 어떤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나요? 일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발한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박원순 시장은 명예훼손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앞서 국정원도 원 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과거의 국정원이 박 시장 견제 방안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실행에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 않습니까? 예. 이 사건도 같이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BBK 문제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예. 4대강 문제, 자원외교 문제들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수사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토라인에 서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2009년 1월 검찰 인사를 기축년 1월 대학살이라고 부르는데 시효가 남아있으니까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처벌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저건 좀 엇갈린 법조계 내에서는 좀 엇갈리고 있는데 처벌이 가능하다는 쪽이 좀 우세하다. 이렇게 조금 더 우세하다. 네. 근데 네. 정치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워낙 수사를 많이 받아온 사람이어서 경험이 많아서 네. 증거를 많이 안 남겼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가 이제 경선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과 14범이라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선거법 위반 유죄가 확정돼서 국회의원직을 잃기도 했고 위장 전입 또 현대건설 사장일 때의 수사 많았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이기도 했던 정두원 전 의원은 MB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대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MB가 굉장히 신중하고 야겁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자국 같은 거 잘 안 남기고 웬만한 건 또 다 밑으로 또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부담스러운 일이면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서 하잖아요. 갖고 잘못되면 내가 언제 하라 그랬어? 하든지 말든지였지 언제 하라 그랬어. 내가 언제 하라 그랬느냐. 저도 이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이렇게 딱딱 부르지 이건 하세요, 저거는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스타일이 거죠. 아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메모하라고 딱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증거를 안 남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이유로 이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이 나옵니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이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긴 했지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국정원 문건만으로 MB에게 이르기까지는 지난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보다 몇 배는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친이계인 이재호 늘프입니다. 그렇지만 이전 대통령이 언제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를 예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서게 되긴 될 것 같은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이 수사가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정 구속됐고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구속됐고 그렇죠. 이종명 3차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죠. 다른 고발자도 수사가 곧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지만
이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울지검 고위 관계자는 이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이다. 예. 국정원 문건만으로 전직 대통령까지 연결하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실 법률적으로는 또 뭐 못 세울 건 없지만은 정치적 부담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뚜렷한 증거가 잡히지 않으면은 예.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한가? 본격 수사에 들어간 건 아니었어. 단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고 말하기는 좀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통 출신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 10여 명에게 사법 처리 가능성에 대해 확인을 했더니 예. 처벌이 가능하다는 쪽이 우세하긴 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검찰 내부에서는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과 수사를 해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옵니다. 고검장급 고위 간부는 블랙리스트건 화이트리스트건 단발성이 아니고 예, 지속적으로 보고했다는 건 대통령이 그런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이다. 따라서 수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처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얘기했고요. 예. 서울지검의 한 핵심 관계자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 성급하다. 예. 수사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수사는 할 수 있다 쪽의 의견이 다수인 거고. 이미 수사는 착수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예, 대해서 네. 개인에 대해서도 해봐야 네. 된다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의견이고, 다만 수사를 해서 이게 형사처벌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뒷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